맞아, 요한센. 늘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어서는 안 돼. 당연하지. 예를 들어 나 같은 놈이 여자만 넘기면 살려주겠다는 말을 순진하게 믿을 거라고 생각해선 안 돼. 또 내가 그런 놈이라는 걸 고려할 때 이 상황에 순순히 굴복하리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브린 힐센의 양 눈썹은 코 위에서 거의 한 줄로 붙어 있다시피 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진행 중인지 나로서는 읽어낼 수 없지만 아마도 내 아파트에서 나와 코리나를 쏴 죽일 계획일 것이다. 그런 다음 내 손에 권총을 쥐어주고 내가 그녀를 쏜 후 자살한 것처럼 꾸밀 테지. 사랑의 눈이 먼 연인, 뻔한 스토리다. 오슬로 외곽의 계곡 호수에 우리를 던져버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법이다. 만약 코리나가 사라지면 그녀의 남편이 자동으로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호프만은 조금만 조사해도 걸릴 것이 수두룩했다. 내가 브린 힐센이라면 아마도 그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브린 힐센은 내가 아니다. 브린 힐센은 아무 경험도 없는 조수를 데리고 있으며 권총은 코트의 한쪽 소매에 숨긴 채 다른 손으로 쇠막대를 느슨하게 잡고 있었다. 그리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다리를 넓게 벌리지도 않았다. 이 지하철을 처음 타본 사람들은 다 그렇다. 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이 지하철의 선로는 바삭하게 꿰고 있었다. 어디서 움직이고 어디서 덜컹거리고 어디서 잠깐 쉬었다가 어디서 완전히 정차하는지. 이것 좀. 난 피자 상자를 어린 놈의 가슴팍에 뒤밀었다. 그 애는 자기도 모르게 상자를 받아들었다. 야! 끼익하는 쇳소리를 뚫고 브린 힐센이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 열차가 선로의 연결 부분에 도착했고 브린 힐센은 권총을 쥐고 있던 손을 위로 들어 올렸다. 열차가 크게 휘청거리자 브린 힐센은 균형을 잡기 위해 권총을 쥔 손을 반사적으로 휘둘렀고 그걸 본 난 행동을 개시했다. 두 손으로 쇠막대를 잡고 막대를 지렛대 삼아 앞으로 힘차게 튀어나간 것이다. 내가 겨냥한 곳은 브린 힐센의 양 눈썹이 거의 만날 듯한 코 위의 지점이었다. 어디선가 인간의 머리는 4.5kg이라고 읽은 적이 있다. 그 머리가 시속 70km로 움직일 때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줄지는 나보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계산해야 할 것이다. 내가 다시 허리를 폈을 땐 브린 힐센의 부러진 코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눈은 눈꺼풀 아래로 약간의 홍채만 보일 뿐 거의 흰색이었다. 양팔은 뻣뻣하게 옆으로 펼치고 있어서 꼭 펭귄 같았다. 난 브린 힐센이 완전히 나가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뒤탈이 없도록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꼭 붙잡았고 그 중에서 한 손으로는 소매 속에 감춰진 권총을 잡았다. 그런 우리 둘의 모습은 마치 포크 댄스라도 추는 듯 했다. 난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냈던 조금 전의 공격을 다시 반복했다. 브린 힐센을 내 쪽으로 3개 잡아당긴 후 고개를 숙여 그의 코를 들이받은 것이다. 부러져선 안 될 무언가가 뚝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난 그를 놓아주며 권총을 빼앗았고 그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풀썩 주저앉았다. 주위 사람들은 헉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났다. 내가 몸을 돌려 견습생에게 권총을 겨눴을 때 확성기에서 무덤덤한 코맹맹이 소리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마요르스 투아, 마요르스 투아. 내가 내릴 여기야. 내가 말했다. 견습생의 눈은 들고 있는 피자만큼이나 커졌고 입은 어찌나 벌어졌는지 꼭 내게 반한 사람 같았다. 어쩌면 몇 년 후에 이 녀석이 경험을 쌓고 권총으로 무장해서 날 쫓을지도 모를 일이다. 잠깐, 몇 년 후라고 했나? 요즘 애들은 서너 달이면 필요한 걸 다 배운다.
정거장이 다가오자 열차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나는 뒤쪽 문으로 뒷걸음질 쳤다. 갑자기 우리 주위에 공간이 많아졌다. 승객들이 벽에 붙어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기가 엄마에게 옹알대는 소리만 들릴 뿐 다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열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난 뒤로 한 발짝 더 물러나 문간에 멈춰섰다. 만약 누군가 내 뒤에서 열차에 타려고 했다면 현명하게 다른 문을 이용했을 것이다. 어서! 내가 말했다. 어린 놈은 아무 반응도 없었다. 빨리! 내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녀석은 눈을 깜빡일 뿐 여전히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피자! 그제야 녀석은 목류병자처럼 앞으로 힘없이 한 발짝 걸어나와 내게 빨간 상자를 건넸다. 난 다시 승강장으로 물러섰다. 그렇게 서서 어린 놈에게 총을 똑바로 겨눈 채 여기서 내릴 사람은 나 혼자뿐이라는 걸 분명히 했다. 난 불인 힐센을 힐끗 보았다. 그는 지하철 바닥에 벌렁 누워 있었지만 한쪽 어깨가 살짝 실룩거렸다. 마치 전기 충격을 받아 맛이 가긴 했어도 완전히 죽지는 않은 것처럼. 지하철 문이 다시 닫혔다. 어린 놈은 연분이 줄무늬를 이룬 지저분한 겨울 창문 너머로 날 바라보았다. 지하철은 호브세테르와 그 근처 지역을 향해 출발했다. See you later, alligator. 내가 들어올린 권총을 내리며 속삭였다. 여기서 잠깐, 피자집 여종업원 린이 말했던 See you later, alligator은요, 그 중국식 발음을 흉내낸 그 재미난 말장난으로 그냥 See you later의 later와 alligator의 gator가 라임을 만드는 단순한 말장난이라고 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서둘러 집으로 걸어가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귀를 곤두세웠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마자 영업이 끝난 서점의 계단에 피자 상자를 내려놓고 경찰서 쪽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푸른 경광등 무리가 지나간 후에야 몸을 돌려 서둘러 돌아갔다. 피자 상자는 계단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피자를 처음으로 한 입 맛본 코리나의 얼굴을 어서 빨리 보고 싶었다. 제 14장. 당신은 묻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가 말했다. 네. 왜죠? 난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분명 궁금할 텐데요. 아버지와 아들. 당신이 말하고 싶을 때 뭐든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코리나가 내 쪽으로 돌아눕자 침대가 삐걱거렸다. 만약 내가 영영 말하지 않는다면요? 그럼 난 영영 모르겠죠. 도대체 당신 속을 모르겠어요, 올라브. 왜 날 구해준 거죠? 왜 당신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이 왜 나처럼 가증스러운 여자를. 당신은 가증스럽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당신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다는 건 알죠. 당분간은 그걸로 충분해요. 그 다음엔요? 다니엘이 당신을 해치우기 전에 당신이 가까스로 다니엘을 먼저 해치웠다 쳐요. 우리가 파리에 갔다 쳐요. 우리가 여차저차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함께 긁어 모았다 쳐요. 당신의 마음 한구석엔 계속 의문이 남을 거예요. 이 여잔 대체 누굴까? 어떤 여자이기에 자기 의붓아들의 애인이 됐을까? 누군들 그런 사람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배신에 그토록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코리나. 담배를 향해 손을 뻗으며 내가 말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할지 그렇게 걱정되면 내게 다 털어놓으면 되잖아요. 말하고 안 하고는 모두 당신에게 달렸어요. 그녀는 내 팔 위쪽을 살짝 깨물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바라는 여자가 아니라는 게 밝혀질까봐 두려워요? 담뱃갑에서 담배를 빼냈지만 라이터는 찾을 수가 없었다. 생각해 봐요. 난 사람을 죽이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겠다고 선택했어요. 그러니 타인의 행동과 결정에 관대할 수밖에 없다고요. 못 믿겠어요. 뭐라고요? 못 믿겠다고요. 내 생각에 당신은 그저 감추려는 것뿐이에요. 뭘 감춰요? 그녀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날 사랑한다는 거요? 난 그녀에게로 몸을 돌렸다. 창문에서 떨어지는 달빛이 촉촉한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반짝거렸다. 당신은 날 사랑해요. 이 바보. 그녀는 힘없이 내 어깨를 툭 쳤다. 그러고는 다시 말했다. 당신은 날 사랑해요. 당신은 날 사랑한다고요. 이 바보. 그녀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난 그녀를 끌어당겼다. 내 어깨가 따뜻해졌다가 그녀의 눈물로 다시 차가워질 때까지 계속 끌어안고 있었다. 그제야 라이터가 보였다. 그건 빈 피자 상자 위에 있었다.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녀는 CP 스페셜을 좋아한다. 그리고 날 좋아한다. 제 15장.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날씨는 다시 추워졌다. 한동안은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것이다. 모퉁이 공중전화 부스에서 여행사에 전화했다. 파리행 비행기 티켓의 가격을 물어봤다. 다시 전화하겠다고 한 뒤 뱃사람에게 전화했다. 난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 호프만을 해치우는 대가로 돈을 달라고 했다. 이 통화를 누가 들을 수도 있어, 올라브. 당신 전화는 도청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지? 호프만이 전화회사 직원을 매수해서 어떤 전화가 도청 중인지 알아냈죠. 그 명단에 당신 이름은 없었어요. 난 자네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돕고 있어, 올라브. 그런데 왜 돈까지 줘야 하지? 호프만이 사라진 후에 당신이 얻게 될 엄청난 이득에 비하면 이건 푼돈에 불과하니까요.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얼마를 원하지? 4만 크로네. 좋아. 현찰로. 내일 아침 일찍 당신 가게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줘요. 알았어. 하나 더요. 오늘 저녁 당신 가게로 가는 건 위험해요. 호프만의 수하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 7시에 비슬레 스타디움 뒤쪽으로 밴을 보내줘요. 알았어. 밴과 관은 확보했나요? 뱃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해요. 모든 걸 내가 준비하는 게 습관이 돼서. 용건 끝났으면 그만 끊지. 우리는 전화를 끊었다. 난 우두커니 서서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뱃사람은 군말 없이 4만 크로네를 주겠다고 했다. 난 1만 5천 크로네만 준다고 해도 만족했을 것이다. 저 늙은 사기꾼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다. 말이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였다. 지금까지 난 날 너무 헐값에 팔았다. 6만 크로네를 달라고 했어야 했다. 어쩌면 8만까지도.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다. 한 번이라도 높은 값을 부른 것에 만족해야 한다.
대체로 일을 하기 전까지 24시간 남짓 남았을 때가 가장 긴장된다. 그러다 1시간씩 줄어들수록 점점 더 긴장이 풀린다. 이번에도 그랬다. 난 여행사에 들러 파리행 티켓 2장을 예약했다. 몽마르트의 작은 호텔도 추천받았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아늑하고 로맨틱해요. 책상에 앉은 여직원이 말했다. 좋네요. 내가 말했다. 크리스마스 선물인가요?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내 이름과 아주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이름을 컴퓨터에 입력했다. 비행기를 타기 직전 나는 내 여권에 적힌 이름을 바꿀 것이다. 여직원은 여행사의 유니폼으로 보이는 연두색 재킷에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다. 진한 화장, 치아에 얼룩진 니코틴 자국, 선탠한 피부. 회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열대지방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게 업무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나는 내일 아침에 와서 잔금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거리로 나가 좌우를 둘러보았다. 어둠에 갈망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난 내가 그녀를 흉내내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게 전부인가요? 필요한 물건은 파리에 가서 사면 돼요. 내가 코리나에게 말했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더 긴장한 듯 했다. 6시가 되자 권총을 분해해서 닫고 기름칠을 한 다음 다시 조립했다. 탄창을 채웠다. 샤워를 하고 욕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차례로 생각했다. 내 예상과 다르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도 생각했다. 절대 클라인에게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안락 의자에 앉았다. 땀이 났다. 코리나의 얼굴은 경직되어 있었다. 행운을 빌어요. 그녀가 말했다. 고마워요. 난 그렇게 말하고 일어나서 집을 나섰다. 제16장. 나는 오래된 스케이트장과 축구 경기장 뒤의 어둠 속에서 땅 위로 발을 굴렀다. 아프텐포스텐에서는 오늘 밤과 이후의 며칠 동안 아주 추울 거라고, 겨울 최저기온의 기록이 깨질 거라고 했다. 7시 정각에 검은 밴이 보도 가장자리에 멈춰섰다. 1분도 늦거나 빠르지 않은 정시였다. 난 그걸 좋은 징조로 받아들였다. 검은 차 문을 열고 훌쩍 올라탔다. 클라인과 덴마크는 각각 하얀색 관 위에 앉아 있었다. 둘 다 내가 요구한 대로 검은 양복에 하얀 셔츠, 넥타이 차림이었다. 덴마크는 후드에서 끌끌거리는 듯한 목소리로 뭔가 웃기는 말을 하며 날 맞이했다. 하지만 클라인은 그저 날 노려볼 뿐이었다. 난 남아있는 3번째 관 위에 앉아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오늘 저녁 운전을 맡은 사람은 내가 처음 뱃사람의 가게에 찾아갔을 때 카운터 뒤에서 날 알아본 청년이었다. 리스 교회로 가는 길은 조용한 주택가를 구불구불 통과해야 했다. 어두워서 보이진 않았지만 난 그 길을 알고 있었다. 코를 킁킁거렸다. 이건 뱃사람의 생선 수송 차량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의 안전을 위해 가짜 번호판을 부착했기를. 이 배는 어디서 났지? 내가 물었다. 에케베르그에 주차돼 있던 거야. 덴마크가 말했다. 뱃사람이 우리더러 장례식에 적합한 차량을 찾아오라고 했거든. 그가 큰 소리로 웃었다. 하, 장례식에 적합한 차량이라니. 왜 차에서 비린내가 나느냐는 그 다음 질문은 하지 않았다. 이게 생선 수송 차량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뱃사람의 생선 가게에 다녀온 후에는 심지어 내 몸에서도 비린내가 났다. 기분이 어떠신가? 클라인이 불쑥 물었다. 자기 보스를 처치하려는 기분이. 클라인과는 말을 섞지 않을수록 좋다. 몰라.
왜 몰라? 당연히 알지. 어때? 기억 안 나. 거짓말. 클라인은 그냥 넘어갈 기세가 아니었다. 첫째로, 호프만은 내 보스가 아니야. 둘째로, 난 아무 느낌도 없어. 호프만이 네 보스가 아니면 누가 보스야? 나직이 우르릉거리는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들렸다. 그렇다 치든가. 왜 호프만이 보스가 아니라는 거야? 그건 중요치 않아. 그러지 말고 말해봐. 우린 오늘 밤 널 도와주잖아. 그러니 그 대가로 말해보라고. 클라인은 엄지와 검지를 비비며 말했다. 벤이 급격히 커브를 도는 바람에 우리는 관뚜껑 위에서 주르륵 미끄러졌다. 호프만은 건수별로 내게 돈을 지불했어. 그러니까 그는 나의 고객인 셈이지. 그 외에는 고객. 클라인이 말했다. 그럼 마우는 건수고? 만약 마우라는 사람이 내가 처리한 사람이라면 마우는 건수지. 네가 그 사람한테 감정적 애착을 가졌다면 유감이야. 감정적 클라인은 그렇게 내뱉었지만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말을 멈추더니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럼 넌 얼마나 오래 살 것 같냐, 해결사? 오늘의 건수는 호프만이야. 오늘은 거기에만 집중하자고. 호프만을 처리하고 나면 넌 또 다른 누군가를 건수로 삼겠지. 클라인은 증오심을 여지없이 드러낸 채 날 노려보았다. 넌 보스를 섬기는 걸 꽤나 좋아하는 것 같으니 오늘 뱃사람이 너한테 내린 명령이 뭔지 잘 생각해 보라고. 클라인이 그 흉측하게 생긴 산탄총을 들어올리자 덴마크가 그의 팔을 잡았다. 진정해, 클라인! 벤이 속도를 늦췄다. 창문 너머로 운전사가 말했다. 이제 뱀파이어 침대에 들어갈 시간이야, 친구들! 우리는 각자 다이아몬드 모양의 관뚜껑을 들어올리고 그 안에 들어갔다. 난 클라인이 관뚜껑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관의 뚜껑도 닫았다. 관 안쪽에 나사 2개를 돌려서 고정시켰다. 2-3번 돌리면 충분했다. 관뚜껑이 고정되면서도 때가 되어 우리가 뛰쳐나갈 때 손으로 밀면 열릴 정도였다. 이젠 긴장되지 않았다. 하지만 무릎이 덜덜 떨렸다. 이상했다. 벤이 멈추더니 문이 열렸다 닫혔고 차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지하실에 관을 보관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운전사 청년의 목소리였다. 천만에. 관을 운반하는 걸 도와주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러지. 하지만 늙은이에게 큰 도움을 기대하진 말게. 걸걸한 웃음소리. 교회 묘지기가 우릴 맞이하는 중인 듯 했다. 벤의 뒷문이 열렸다. 내 관이 문에서 가장 가까웠다. 내 몸이 들리자 난 최대한 가만히 누워 있었다. 관 안에 공기가 들어오도록 바닥과 측면에 드릴로 구멍이 뚫려 있었다. 내 관이 복도로 운반되는 동안 어두운 관 속으로 여러 개의 빗줄기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트론헤임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가족들이라는 거지? 네. 신문에서 읽었네. 비극적인 사건이야. 북쪽 지방에 묻힐 거라던데. 안 그런가? 맞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듯 싶더니 몸이 머리 쪽으로 기울며 관 한쪽 끝에 머리를 찧었다. 젠장. 난 언제나 다리부터 먼저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크리스마스 전까지 시신을 배달할 수가 없었나 보군. 시신은 나르빅에 묻힐 예정인데 거기까진 차로 꼬박 이틀이나 걸리거든요. 좁은 보폭으로 질질 끄는 발소리, 좁은 돌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 계단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시신을 비행기로 보내면 될 텐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나 봐요.
운전사가 말했다. 둘러대는 솜씨가 제법이었다. 난 그에게 혹시라도 누가 꼬치꼬치 캐묻거든 상조회사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됐다는 핑계를 대라고 말해두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그동안 시신을 교회에 보관하고 싶다고 한 건가? 네,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니까요. 관이 다시 평평해졌다. 그래, 그럴만하지. 게다가 보다시피 여긴 텅텅 비었으니까. 내일 묻힐 저 관 하나뿐이야. 그래, 열려 있어. 곧 가족들이 보러 올 거거든. 이 관은 여기 가대 위에 내려놓도록 하지. 그냥 바닥에 두면 됩니다. 관을 콘크리트 바닥에 두겠다고? 네. 두 사람이 걸음을 멈췄다. 망설이는 듯 했다. 좋을 대로 하게. 관이 바닥에 놓였다. 내 머리 근처에서 긁히는 소리가 나더니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혼자였다. 관에 뚫린 구멍에 눈을 대고 밖을 바라보았다. 꼭 혼자라고 할 수는 없었다. 시신과 함께였다. 건수. 내가 죽인 시신. 지난번에도 나는 여기 혼자였다. 관 속에 누워있는 엄마는 너무도 작아 보였다. 너무도 메말라 보였다. 엄마의 영혼은 다른 사람보다 몸 안에서 부피를 더 많이 차지했는지도 모른다. 외가 쪽 식구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다. 엄마가 아버지와 결혼하자 외 조부모는 엄마와 의절했다. 당신들 집안의 누군가가 범죄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결혼 후 엄마가 오슬로 동쪽 지역으로 이사가는 것이 그나마 유일한 위안이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니까.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나는 그들 눈앞에 있었다. 외조부모, 삼촌, 이모 등등. 엄마가 취했을 때만 들려주던 이야기 속의 사람들 눈앞에. 내가 그들로부터 처음 들었던 말은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였다. 오슬로의 서쪽 지역에 있는 교회. 엄마가 어릴 때 살았던 집에서 엎드리면 코 닿을 때 있는 교회에서 대략 20명의 사람들이 내게 정말로 유감이라며 조의를 표했다. 그런 다음 나는 다시 내가 속한 동쪽 지역으로 갔고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했다. 난 나사가 잘 채워졌는지 확인했다. 두 번째 관이 도착했다.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다. 시계를 보았다. 7시 30분. 세 번째 관이 도착했다. 운전사와 묘지기는 다시 나갔고 크리스마스 음식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말소리가 계단을 따라 사라졌다. 지금까지는 모든 게 계획대로였다. 내가 나르빅에 있는 유가족을 대신해 전화했으며 크리스마스가 끝날 때까지 교회 지하실에 관 3개를 보관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목사는 흔쾌히 승낙했다. 우리는 자리를 잘 잡았고 약간의 행운만 따른다면 30분 후에 호프만이 이곳으로 올 터였다. 어쩌면 경호원을 밖에 두고 올 수도 있다. 두고 오든 데리고 오든 이건 완벽한 기습작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내 야광 손목시계가 헤엄치며 타올랐다. 10분 전 8시 8시 5분.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 종이 뭉치, 편지. 그게 아직 커틀러리가 보관된 그릇 아래 있었다. 왜 없애지 않았지? 잊어버린 걸까? 그런데 질문이 잘못되지 않았나? 코리나가 보면 어떡할까? 이게 올바른 질문이 아닐까? 난 코리나가 그 편지를 보길 바라는 걸까?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자일 것이다. 밖에서 찻소리가 들렸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 그들이 도착했다.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보이네요. 여자 목소리가 나직이 말했다. 베냐민을 아주 멀끔하게 바꿔놨구나. 좀 더 나이 든 여자의 목소리가 훌쩍거리며 말했다. 이윽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열쇠를 차에 꽂아두고 왔어. 아무래도 다시 가서. 가긴 어딜 간다는 거예요, 에리크. 남자가 왜 그리 소심해요? 처음 말했던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여보, 혹시라도 누가 차를... 여긴 교회예요, 에리크. 열쇠 좀 꽂아둔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요? 난 관 옆에 뚫린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다니엘 호프만이 혼자 오기를 바랐건만 네 사람이 우리를 마주본 채 관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대머리 남자는 호프만과 비슷한 나이였지만 별로 닮은 구석이 없었다. 아마 매제일 것이다. 그의 옆에 서 있는 30대 여자와 10살에서 12살쯤 된 소녀를 보건대 그럴 확률이 높았다. 여자는 호프만의 동생이고 소녀는 조카일 것이다. 두 사람은 확실히 호프만과 닮았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부인은 호프만과 판박이었다. 누나일까? 아니면 젊은 엄마? 하지만 다니엘 호프만이 없었다. 난 그가 자기 차로 올 거라고, 가족 전체가 한 차로 오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애써 생각했다. 대머리가 손목 시계를 흘끗 보는 것으로 내 생각이 맞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다. 베냐민이 아비의 사업을 물려받을 계획이었는데 나이든 여자가 훌쩍거렸다. 이제 다니엘은 어쩌면 좋으니. 엄마! 젊은 여자가 그만하라는 투로 말했다. 네 남편도 다 아는데 뭘. 에리크는 재킷 속의 어깨를 으쓱이고는 발가락을 들어 체중을 뒤꿈치에 실었다가 다시 내렸다. 네, 저도 형님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애가 얼마나 아픈지도 알겠네? 앨리세 얘기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린 형님과 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서요. 누구냐, 그 여자하고도요. 코리나, 앨리세가 말했다. 이제부터라도 좀 가깝게 지내지 그러나. 엄마! 내 말은 이제 다니엘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니. 우린 오빠 사업에 끼어들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엄마. 베냐민이 어떻게 됐는지 보라고요. 쉬!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 지하실에 두 형체가 나타났다. 그중 하나가 나이든 여자와 포옹했고 젊은 여자와 매제에게 고개를 까닥였다. 다니엘 호프만이었다. 함께 따라온 피네는 이번만큼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두 사람은 우리를 등진 채 우리의 관과 베냐민의 관 사이에 섰다. 완벽했다. 만약 처리해야 할 상대가 무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난 어떻게든 그의 등이 보이는 자리를 확보하려고 했을 것이다. 권총 손잡이를 꽉 쥐었다. 기다렸다. 검은 곰털 모자를 쓴 놈이 오기를 기다렸다. 놈은 오지 않았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렇다면 시작은 쉽지만 나중에 반드시 그를 처리해야 한다. 내가 덴마크와 클라인에게 보내기로 한 신호는 간단했다. 내 고함소리. 지금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 할 논리적인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더 완벽한 순간, 다른 모든 순간들의 틈새에 끼어 있는 특별한 순간이 있을 것만 같았다. 스키스틱을 아버지에게 내리 꽂았을 때처럼. 책에서 작가가 정확히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정하는 것처럼. 작가가 일어날 거라고 이미 말했기 때문에 일어나리라는 걸 알지만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
왜냐하면 사건이 일어나야 할 적합한 장소가 있고 따라서 조금 기다려야 일이 올바른 순서대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시계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꽉 눌린 용수철. 아직 고드름 끝에 매달린 물방울. 그러자 그 순간이 왔다. 난 소리를 지르며 관뚜껑을 밀쳤다. 제 17장. 주희가 화냈다. 화나고 아늑했다. 엄만 내가 열이 펄펄 났고 집에 왕진 온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내가 며칠간 침대 신세를 지면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하지만 심각한 병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제야 엄마가 날 걱정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난 괜찮았다. 눈을 감아도 주희가 화냈다. 따뜻하고 빨간 불빛이 눈꺼풀을 뚫고 환하게 빛났다. 난 엄마의 큼직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방 안에서 사계절을 경험하는 기분이었다. 따뜻한 봄이 푹푹 찌는 여름으로 변하면서 한여름의 폭우처럼 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시트가 허벅지에 찰싹 감기더니 마침내 가을이 찾아와 공기는 맑고 정신은 또렷해져서 한숨 돌리게 되었다. 그러다 갑자기 다시 겨울이 되어 이가 딱딱 부딪혔고 오랫동안 잠과 꿈, 현실 사이를 떠돌았다. 엄마는 도서관에서 내가 읽을 책을 빌려왔다.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 축약본. 표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초판본에 실린 에밀 바야르의 사파 속 어린 코제트가 있었다. 난 책을 읽고 꿈을 꿨다. 꿈을 꾸고 책을 읽었다. 몇몇 장면을 덧붙이고 삭제했다. 결국 어디까지가 작가가 쓴 이야기고 어디까지가 나의 창작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난 책 속의 이야기를 믿었다. 다만 빅토르 위고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장발장이 고작 빵을 훔친 일로 그렇게까지 선행을 베풀었을 리가 없다. 빅토르 위고는 장발장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사실대로 말했다가 독자들이 장발장을 싫어하게 되는 걸 원치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장발장은 좋은 사람이니까 그가 죽인 사람은 분명 죽어 마땅한 놈일 것이다. 그렇다. 바로 그거다. 장발장은 나쁜 짓을 한 놈을 죽였고 그 일을 보상해야만 했다. 이 모든 게 빵을 훔친 것 때문이라고 하는 건 너무 짜증났다. 그래서 난 이야기를 다시 썼다. 더 낫게 고쳤다. 다음과 같이. 장발장은 프랑스 전체에 수배령이 내려진 악명 높은 살인자다. 그리고 가여운 매춘부 팡틴을 사랑했다. 그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기꺼이 했다. 그가 한 일은 모두 다 그녀를 위해, 그녀를 향한 사랑, 광기,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지 자기의 부도덕한 영혼을 구원하거나 인류를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아름다움에 굴복했을 뿐이다. 그래, 그런 것이다. 치아도 머리카락도 없이 망가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매춘부의 아름다움에 굴복하고 순종한 것이다. 아무도 아름다움을 찾아내지 못한 여인에게서 그는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랬기에 그 아름다움은 오로지 그만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름다움의 것이었다. 열흘이 지난 후에야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내겐 하루처럼 느껴진 열흘이었다. 내가 정신을 차리자 엄마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내 이마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흐느꼈고 하마터면 내가 죽을 뻔했다고 말했다. 잠시 어딘가에 다녀왔어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올라브.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엄마에게도 늘 돌아가고 싶은 곳, 병 속의 편지가 되어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기 때문이다. 죽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엄마. 난 그냥 이야기를 지어내고 싶어요. 제 18장. 나는 두 손으로 권총을 잡은 채 무릎으로 섰다. 피네와 호프만이 몸을 뒤로 돌리는 게 보였다.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나는 가속도가 붙어 더욱 빨리 돌아가는 피네의 등을 쐈다. 두 발. 그의 갈색 재킷에서 하얀 깃털이 빠져나와 허공에서 눈처럼 춤을 췄다. 피네는 재킷에서 권총을 꺼내 발사했지만 팔까지 들어올릴 힘은 없었다. 총알은 바닥과 벽에 부딪히며 돌로 만들어진 지하실 안에서 요란하게 피웅피웅 소리를 냈다. 시야의 가장자리로 내 옆에 놓인 클라인의 관뚜껑이 열린 게 보였으나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총알이 빗발치는 현재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었다. 덴마크는 관에서 일어나 총으로 호프만을 겨눴지만 쏠 수가 없었다. 그의 관이 맨 끝에 있는 탓에 내가 그의 앞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몸을 뒤로 빼는 동시에 호프만이 있는 쪽으로 총을 휙 돌렸다. 하지만 그는 놀랄 만큼 민첩했다. 관 위로 몸을 훌쩍 던지더니 소녀를 덮쳐 둘이 함께 지하실 긴 벽 옆으로 떨어졌다. 나머지 가족들은 소금 기둥이라도 된 것처럼 입을 딱 벌리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피네는 베냐민 호프만의 관이 놓인 테이블 밑에 누워 있었는데 권총을 든 그의 팔이 뻣뻣하게 움직이더니 마치 손에서 놓쳐버린 물 호스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며 마구잡이로 총을 쏘아댔다. 콘크리트 바닥 위로 피와 척수액이 튀었다. 글록 권총. 저긴 총알이 잔뜩 들어있다. 누군가가 저 총에 맞는 건 시간 문제다. 난 피네에게 총을 한 발 쏘았다. 그러고는 총을 들어 다시 호프만을 겨냥하며 발로 클라인의 관을 찼다. 가늠소에 호프만이 들어왔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앉아 있었고 그의 무릎에는 소녀가 있었다. 그는 한 팔로 아이의 앙상한 흉곽을 꽉 끌어안았고 다른 손으로는 아이의 관자놀이에 권총을 겨누고 있었다.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큰 갈색 눈으로 날 바라볼 뿐이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서. 에리크! 호프만의 여동생이었다. 그녀는 오빠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남편을 불렀다. 그러자 마침내 대머리가 움직였다. 그는 아내의 오빠를 향해 비틀거리며 한 발짝 내디뎠다. 가까이 오지 마, 에리크.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자네가 아니야. 호프만이 말했다. 하지만 에리크는 멈추지 않았다. 좀비처럼 계속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젠장! 덴마크가 소리를 지르더니 권총을 흔들어대며 탁탁 쳤다. 총이 고장난 모양이었다. 아마 총알이 끼었을 것이다. 연병을 아마추어. 에리크! 호프만이 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더니 매제에게 총을 겨눴다. 아이 아빠는 딸을 향해 손을 뻗고 혀로 입술을 적셨다. 베티네. 호프만이 총을 발사했다. 매제는 배에 총을 맞고 뒤로 비틀거렸다. 총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애를 쏘겠다! 호프만이 외쳤다. 옆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클라인이었다. 이미 관에서 일어난 그는 총신을 잘라낸 산탄총을 들어 전방을, 호프만을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호프만 아들의 관과 테이블이 앞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선을 확보하기 위해 관 쪽으로 한 발짝 더 내디뎠다. 물러서! 아니면 이 애를 쏘겠다! 호프만이 외쳤다. 산탄총은 대략 45도 정도 아래를 겨누었는데 클라인은 마치 총이 폭발해 얼굴을 다칠까 걱정된다는 듯이 몸을 뒤로 뺐다. 안 돼, 클라인! 하지 마!
내가 말했다. 나는 그가 눈을 질끈 감는 것을 보았다. 무언가가 터질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언제 터질지 모를 때처럼. 어르신! 난 소리치며 호프만과 눈을 마주치려 했다. 어르신! 제발 애를 놔주세요! 호프만은 누굴 바보로 아느냐는 듯한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다. 젠장,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인데. 나는 클라인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갔다. 산탄총의 굉음에 귀가 먹먹했다. 한 줄기 연기가 천장으로 피어올랐다. 총신이 짧을수록 총알이 발사되는 범위는 넓어진다. 소녀의 하얀 블라우스에는 이제 핏빛 물방울 무늬가 생겼다. 스쳐가는 총알에 소녀의 목 한쪽이 찢어졌고 호프만의 얼굴은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둘 다 살아있었다. 호프만의 권총이 바닥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는 동안 클라인은 테이블의 관 위로 몸을 숙여 총을 든 팔을 쭉 뻗었다. 총신은 소녀의 어깨에 닿았고 총구는 필사적으로 소녀 뒤에 숨으려는 호프만의 코에 닿았다. 클라인은 다시 총을 쐈다. 총에 맞은 호프만의 얼굴이 푹 꺼졌다. 클라인은 광기와 흥분 어린 표정으로 날 돌아봤다. 건수 하나 올렸네. 이 정도 건수면 만족하냐 이 개자식아. 산탄총의 총알이 다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클라인이 내 쪽으로 총을 들어 올린다면 난 그의 머리를 날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난 호프만을 힐끗 보았다. 그의 머리는 가운데가 푹 꺼져 있었다. 마치 바람에 떨어져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사과처럼. 그는 처리되었다. 그래서 뭐가 어떻단 말인가? 어차피 얼마 못 살 목숨이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죽는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호프만보다는 오래 살 것이다. 난 소녀를 끌어안은 다음 호프만의 목에서 캐시미어 스카프를 빼내 피가 뿜어져 나오는 아이의 목에 둘렀다. 아이는 눈 전체를 다 채울 듯한 동공으로 날 바라볼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난 덴마크에게 계단으로 가서 내려오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라고 한 뒤 할머니에게 손녀의 출혈이 멈추도록 목의 상처 부위를 꽉 누르게 했다. 시야의 가장자리로 클라인이 그 흉측한 총에 새 탄약통 2개를 장전하는 게 보였다. 나는 권총을 더 단단히 잡았다. 호프만의 여동생은 무릎을 꿇고 남편 옆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두 손으로 배를 누른 채 단조롭고 낮은 목소리로 신음했다. 상처에 위산이 들어가면 아주 고통스럽다고 듣긴 했지만 남자가 죽을 것 같진 않았다. 하지만 아이는 젠장, 저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제 어떻게 하지? 덴마크가 물었다. 조용히 앉아서 기다려. 내가 말했다. 클라인이 콧방귀를 뀌었다. 뭘 기다려? 짭새를? 밖에서 차에 시동이 걸리고 떠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내가 말했다. 난 커다란 곰털 모자 아래로 보이던 결연하고 차분한 시선을 기억하고 있었다. 놈이 임무에 그다지 헌신적인 놈이 아닐 수도 있다. 묘지기가 조용히! 클라인이 나를 노려봤다. 총구가 살짝 위로 올라갔다. 하지만 내 권총이 자기를 겨누고 있다는 걸 깨닫고 다시 총을 내렸다. 그러고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입을 다물지 않았다. 테이블 밑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런 족같은 새끼 지옥에나 가라! 순간적으로 난 그가 죽었는데도 입은 계속 움직이는 줄 알았다. 두동강 난 뱀의 몸뚱이처럼. 어디선가 뱀은 그렇게 두동강이 난 후에도 하루 정도는 계속 꿈틀거릴 수 있다고 읽은 적이 있다. 이 씨뱅이 좀 많은 새끼 따버릴 씨발 십세야.
나는 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왜 그에게 피네라는 이름이 붙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누군가는 그것이 통증을 뜻하는 노르웨이어에서 왔다고 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일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는 정확히 어디를 칼로 그어야 할지 알기 때문이었다. 외모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가장 큰 통증을 유발하는 곳. 흉터가 남아도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곳이 어디인지. 그런가 하면 그의 다리가 워낙 길어서 소나무를 뜻하는 영어 파인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피네가 그 진실을 무덤까지 가져갈 듯 했다. 이씨, 너 나쁘잖아, 올라브. 통증이 오래 갈 것 같진 않아요, 피네. 그래? 내 담배 좀 줘봐. 나는 그의 귓등에서 담배를 빼내 파르르 떨리는 그의 입술 사이로 밀어 넣었다. 담배는 위아래로 흔들거렸지만 그래도 용케 입에 붙어 있었다. 라이터는? 피네가 더듬거렸다. 미안하지만 나 담배 끊었어요. 똑똑하군. 오래 살겠다. 그거야 모르죠. 물론이지. 넌 내일 당장 버스에 칠 수도 있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 누가 대기하고 있죠? 뭔 땀을 그렇게 흘리냐, 올라브. 옷을 너무 껴입었냐? 아니면 스트레스? 대답해요. 말해주면 그 대가로 뭘 줄 건데. 세금 면제된 1천만 크로네. 아니면 지금 담배에 불을 붙여줄 라이터. 선택해요. 피네는 웃었다. 기침을 했다. 러시아인 분이야. 하지만 실력이 좋은 것 같아. 직업 군인이라나 그랬어. 잘은 몰라. 그놈이 말을 거의 안 해서. 무장했나요? 뭘 물어? 당연하지. 무기가 뭡니까? 자동 기관총? 라이터는 어떻게 됐어? 대답 먼저요, 피네. 죽어가는 사람한테 자비를 좀 베풀라고, 올라브. 그는 기침을 하며 내 하얀 셔츠에 피를 튀겼다. 그럼 밤에 단잠을 잘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당신은 단잠이 오던가요? 그 농아에게 거리로 나가 남자친구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강요한 후에? 피네가 날 보며 눈을 깜빡거렸다.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또렷해졌다. 마치 통증이 덜해졌다는 듯이. 아, 그 여자. 네, 그 여자. 네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다, 올라브. 그래요? 그래. 그 여자가 먼저 찾아왔어. 빚을 대신 갚아주고 싶다고 한 건 그 여자야. 정말이에요? 피네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분이 한결 나아진 것처럼 보였다. 사실 난 싫다고 했어. 그 여잔 별로 예쁘지가 않잖아. 게다가 자기 요구사항을 알아듣지도 못할 여자한테 어떤 손님이 돈을 주려고 하겠냐. 그 여자가 하도 졸라대기에 그러라고 한 거야. 그리고 일단 자기가 빚을 떠맡겠다고 했으면 그건 그 사람 빚이 되는 거야. 안 그래? 난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다시 썼다. 내 이야기가 더 나았다. 이봐, 덴마크! 내가 입구 쪽을 향해 외쳤다. 라이터 있어?
그는 계단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권총을 왼손으로 옮겨잡고 오른손으로 라이터를 찾아냈다.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습관의 동물이다. 그는 내게 라이터를 던졌고 난 허공에서 라이터를 잡았다. 거칠게 긁히는 소리. 노란 불빛을 담배에 댔다. 불빛이 담배 안으로 빨려 들어가길 기다렸지만 담배는 그냥 타들어갈 뿐이었다. 난 한동안 라이터를 들고 있다가 엄지를 뗐다. 라이터는 꺼졌고 불빛은 사라졌다. 난 주위를 둘러봤다. 피와 신음소리. 다들 각자의 사정에 집중하고 있었다. 클라인만 제외하고. 그는 내게 집중하고 있었다. 난 그와 눈을 마주쳤다. 네가 먼저 가. 내가 말했다. 뭐? 네가 먼저 계단을 올라가라고. 왜? 무슨 대답이 듣고 싶어? 네가 산탄총을 들고 있어서라고 해줄까? 그럼 네가 산탄총을 들어. 그 때문이 아니야. 먼저 가라면 가. 너에게 등을 보이고 싶지 않아. 이게 무슨 족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날 못 믿겠다는 거야, 지금? 널 나보다 먼저 보낼 정도로만 믿어. 난 대놓고 총으로 그를 겨눴다. 덴마크! 비켜! 클라인이 올라갈 거야. 클라인은 한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갚아주마, 요한센. 그는 신발을 벗어던지더니 재빨리 돌계단 쪽으로 걸어가 쪼그린 자세로 컴컴한 계단을 올라갔다. 우리는 클라인을 지켜보았다. 그는 걸음을 멈추더니 일어서서 맨 위의 계단 너머를 재빨리 살피고는 얼른 다시 쪼그려 앉았다. 밖에 아무도 없었는지 클라인은 다시 일어나 계속 걸어가기 시작했다. 망할 놈의 구세군 기타리스트처럼 두 손으로 산탄총을 잡아 가슴 높이에 들어올린 채. 계단을 다 올라가 걸음을 멈추더니 우리를 돌아보며 올라오라고 손짓했다. 난 계단을 올라가려는 덴마크를 얼른 저지했다. 잠깐 기다려. 나는 그렇게 속삭이고 열을 세기 시작했다. 둘까지 세기도 전에 연발 총성이 들렸다. 총에 맞은 클라인의 몸이 뒤로 넘어갔다. 그러고는 계단 중간쯤에 떨어져 우리 쪽으로 미끄러졌다. 마치 방금 도살당한 동물처럼 중력에 의해 한 계단씩 떨어지는 동안 그는 이미 즉사한 상태라 근육의 경련조차 일지 않았다. 이런 젠장! 덴마크가 속삭이며 우리 발치에서 멈춘 시체를 내려다보았다. 헤이! 내가 외치자 그 말이 양벽에 부딪히며 마치 내 부름에 대답하듯 울려 퍼졌다. 나는 영어로 소리쳤다. 네 보스는 죽었어. 임무는 끝났다. 러시아로 돌아가. 여기서 더 일한다고 해도 돈을 더 받진 못해. 나는 기다렸다. 덴마크에게 피네의 자동차 열쇠를 찾아보라고 속삭였다. 그에게서 열쇠를 건네받자 나는 계단 위로 던졌다. 우린 네가 차를 타고 떠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나가지 않을 거야. 내가 소리쳤다. 그리고 기다렸다. 마침내 엉터리 영어가 들렸다. 보스가 죽은 건 몰라. 죄수일 수도 있어. 내게 보스를 줘. 그럼 난 떠나고 넌 살아. 네 보스는 죽은 지 오래야. 내려와서 보라고. 그가 웃음을 터뜨리더니 말했다. 난 보스를 데려간다. 난 덴마크를 보았다. 이제는 어떻게 하지? 마치 연병할 후렴이라도 넣는 것처럼 덴마크가 속삭였다. 머리를 베야지. 내가 말했다. 다시 내려가서 호프만의 머리를 베어와 피네에게 홈이 파인 사냥용 칼이 있어
아, 어떤 호프만? 이 녀석 약간 모자란가? 당연히 다니엘 호프만이지. 그의 머리가 있어야 여기서 나갈 수 있다고. 알았어? 그는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시킨 대로 했다. 난 계단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문간에 서 있었다. 뒤에서 나지막한 소리가 들렸다. 주위가 조용한 덕분에 내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늘 그렇듯 이상한 생각들이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었다. 이를테면 클라인이 계단에서 떨어질 때 양복 재킷이 틀어지는 바람에 안쪽 라벨이 보였고, 그래서 그게 빌려온 옷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이제 그 재킷은 총알구멍 투성이라서 그쪽에서 돌려받지 않으리라는 것. 또 호프만과 피네, 클라인의 시체가 이미 교회에 있고 마침 빈 관이 3개 있으니 안성맞춤이라는 생각. 코리나를 위해 비행기 날개 앞에 창가 자리를 예약했으니 비행기가 착륙할 때 그녀가 파리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 다음에는 좀 더 유용한 생각 2개가 떠올랐다. 우리가 탔던 밴을 몰던 청년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직도 교회 아래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총성을 들었다면 마지막 총성이 우리에겐 없는 기관총 소리라는 걸 알았으리라. 마지막 총성이 적에게서 발사됐다는 건 언제나 나쁜 소식이다. 그는 밴에서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테지만 계속 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웃 사람들 중에 총성을 들은 사람이 있을까? 묘지기는 이 현장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계획보다 시간이 훨씬 지체됐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일까? 덴마크가 다시 내게로 걸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하지만 그의 손에서 대롱거리는 머리의 얼굴은 더 창백했다. 난 머리의 주인이 다니엘 호프만인지 확인한 다음 덴마크에게 머리를 계단 위로 던지라고 손짓했다. 덴마크는 들고 있던 머리에 머리카락을 2번 꼰 다음 앞으로 몇 걸음 달려나가더니 마치 볼링공을 던질 때처럼 팔을 휘둘러 머리를 던졌다. 머리는 머리카락을 나부끼며 위로 올라갔지만 각도가 너무 가파른 탓에 천장에 부딪혀 계단으로 떨어졌다. 그러고는 완숙으로 익은 계란을 스푼으로 톡톡 칠 때처럼 조그맣게 짝짝 갈라지는 소리를 내며 통통 내려왔다. 거리를 잘 가늠해야겠어. 덴마크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머리를 잡고 발의 위치를 옮기고 눈을 감아 집중한 뒤 1-2번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난 내가 미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걸 깨달았다. 갑자기 웃음이 나오려고 했기 때문이다. 덴마크는 눈을 뜨고 앞으로 2발짝 내딛더니 팔을 휘둘렀다. 머리를 던졌다. 4.5kg의 인간 머리는 멋진 호를 그리며 날아가 계단 맨 위에 떨어졌다. 그러더니 통통 튀며 복도로 대굴대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덴마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날 돌아보았지만 용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기다렸다. 계속 기다렸다.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다.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 우두둑 기어를 넣는 소리, 후진 소리, 엔진이 좀 더 빠르게 돌아가는 소리. 기어를 1단에 놓은 것 치고는 엔진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빨랐다. 차는 비명을 지르며 멀어져 갔다. 그 차를 몰아본 적 없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나는 덴마크를 보았다. 그는 2 볼에 바람을 잔뜩 넣어 부풀리더니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마치 뜨거운 물건이라도 들고 있었던 것처럼 오른손을 털었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아주 열심히. 소리가 들리기 전에 느낌이 먼저 왔다. 경찰차의 사이렌,
차가운 공기를 타고 멀리서 그 소리가 전달되었다. 경찰차가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다. 난 뒤를 돌아보았다. 소녀가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다. 소녀가 숨을 쉬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안색으로 보아 출혈이 심한 것 같았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지하실 전체를 둘러보았다. 가족, 죽음, 피. 그 모습은 사진을 연상시켰다. 배를 물어뜯긴 얼룩말 한 마리와 3마리의 하이에나. 제19장. 트램에서 그녀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난다고 했던 말은 사실이 아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진 잘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 그렇게 말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똑똑히 기억한다. 난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하면 어떤 기분일지 알고 싶었을 뿐이다. 그건 사람의 상체 모형에 총을 쏘는 것과 같다. 사람을 쏘는 것과 같지는 않지만 둥근 표적을 쏘는 것과는 확실히 기분이 다르다. 당연히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 표적으로 쓰는 사람의 모형을 진심으로 죽이려는 게 아니듯이. 그건 연습이었다. 익숙해지기 위해서였다. 언젠가 아마도 내가 사랑하면서 또 날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날 때 그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아직 코리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열렬히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단호하게. 그 말의 울림이 실내를 가득 채우고 침묵이 잔뜩 부풀어 올라 벽이 납작해질 정도로는 하지 않았다. 그저 마리아에게만 했다. 선로가 만나는 혹은 갈라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지만 곧 코리나에게 그 말을 할 걸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오늘 밤에 말할까? 아니면 파리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파리의 호텔에서? 저녁 먹을 때? 그래, 그게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덴마크와 함께 교회에서 걸어 나왔다. 피오르가 얼기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바닷소금 맛이 나는 날것의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이제 사이렌 소리는 또렷이 들렸지만 주파수가 잘 맞지 않는 라디오처럼 들락날락했고 아직도 아득하게 들려서 어느 쪽에서 오는지 알 수 없었다. 교회 아래쪽 길에 주차된 검은 밴의 헤드라이트가 보였다. 난 무릎을 살짝 굽힌 채 종종 걸음으로 빙판길을 가로질렀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걷는 법을 배운다. 덴마크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거긴 눈과 얼음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인지 덴마크가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생각이 틀릴지도 모른다. 덴마크는 나보다 빙판길을 더 많이 걸어봤을 수도 있다. 우린 서로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 그저 멀끔하게 생긴 그의 둥근 얼굴과 환한 미소를 보고 쾌활한 덴마크어를 들었을 뿐이다. 못 알아들을 때도 있지만 그 말들은 우리의 귀를 매끄럽게 해주고 곤두선 신경을 가라앉히며 덴마크 소시지와 덴마크 맥주, 덴마크의 햇살, 평평한 농지로 이루어진 저 아래 남쪽 나라에서의 잔잔하고 평화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다 보면 기분이 아주 좋아져서 어느새 경계를 늦추게 된다. 하지만 내가 뭘 알겠는가. 어쩌면 덴마크는 나보다 사람을 더 많이 죽였을지도 모른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아마도 갑자기 시간이 다시 뭔가를, 또 다른 찰나? 꽉 눌린 용수철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난 뒤를 돌아보려 했다. 하지만 끝내 돌아보지 못했다. 덴마크를 나무랄 순 없다. 앞서 말했듯이 무기를 가진 사람을 쏴야 할 때는
나도 무슨 수를 써서든 그의 등 뒤에 서려 하기 때문이다. 교회 마당에 총성이 울렸다. 등이 눌리는 듯한 느낌과 함께 첫 번째 총알이 박혔고 그 다음 총알에는 짐승의 아가리가 허벅지를 꽉 무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내 다리를 쏜 것이다. 내가 베냐민에게 그랬듯이. 난 앞으로 넘어졌고 턱이 빙판에 부딪혔다. 난 돌아누워 총구를 올려다 보았다. 미안, 올라브. 덴마크가 말했고 나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개인적인 유감은 없어. 저 말을 하려고 내 다리를 쏜 것이리라. 역시 뱃사람은 똑똑하군. 내가 속삭였다. 내가 클라인을 경계할 걸 알고 너에게 일을 맡긴 거야. 그런 셈이지. 하지만 왜 날 죽이는 거지? 덴마크는 어깨를 으쓱였다. 흐느끼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뻔한 이유겠지. 내가 말했다. 보스는 자기의 비리를 아는 사람을 살려두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너도 그걸 명심하는 게 좋아, 덴마크. 손을 떼야 할 때가 언젠지 알아야 한다고. 그 때문이 아니야, 올라브. 그럼 이거겠군. 뱃사람도 결국엔 보스고. 보스들이란 윗사람을 기꺼이 처치하는 아랫사람을 두려워하기 마련이지. 다음은 자기 차례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아니야, 올라브. 내가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게 안 보여? 스무고개는 건너뛰는 게 어때? 덴마크는 목청을 가다듬었다. 뱃사람이 말하길 지독하게 냉혈한인 사업가가 아니고서야 자기 부하를 3명이나 처치한 놈에게 앙심을 품지 않기란 힘들다고 했어. 덴마크는 날 겨냥하고 방아쇠를 감아주었다. 이번엔 단창에 총알이 끼지 않겠어? 내가 속삭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지막 크리스마스 소원을 들어줘. 얼굴은 쏘지 마. 제발 부탁이야. 덴마크가 머뭇거렸다. 그러더니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총구를 살짝 내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2번의 총성이 들렸다. 총알이 내 몸을 뚫고 들어오는 게 느껴졌다. 2개의 납탄환. 보통 사람의 심장이 있는 부위로.